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1,000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을 대신해 미국 대표 기업들이 모인 다우지수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웃돈을 얹은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다음 달 예비 상장 심사 신청에 나섭니다. 상장을 서두르기 위해 몸값도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처음으로 $1,000를 넘어섰습니다. 이 엄청난 실적에 이어서 액면 분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엔비디아가 이 전통의 강호 인텔을 제치고 미국 대표 기업들이 모인 다우 지수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분기 호실적과 10대1 액면 분할 소식에 사상 처음으로 $1,000를 돌파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패권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AI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산업의 패권도 CPU에서 GPU로 넘어갔는데 이 점이 엔비디아 실적 성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GPU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능력을 키워가는 AI 구동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인데 전 세계에서 GPU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We're really serious worldwide about deploying all this AI stuff. You're going to need the infrastructure behind it. NVIDIA is spawning a whole nother area that's really driving growth. 시장에선 엔비디아가 인텔 대신 다우지수 30개 종목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우지수 편입에는 따로 정해진 규칙이 없는데 보통 S&P 500 지수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선정됩니다. 앞서 인텔은 지난 1999년 11월 반도체 업계 선두주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다우지수에 편입됐습니다. 과거 PC 산업이 패권일 때 데이터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CPU가 주류였는데 CPU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인텔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문 매체 CNBC는 엔비디아가 10대1 액면 분할을 진행하면서 투자 접근이 용이해졌다며 이는 다우지수 편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높으면 해당 종목의 주가 급등락에 지수 변동성이 커져 다우지수의 대표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우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어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엔비디아의 편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에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가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비싸서 안 팔리던 아파트 입주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의 입주권이 최고 2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 분양가에 비해 8억 원이나 웃돈이 붙은 겁니다.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 자이 레디언트도 입주권이 분양가 대비 3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 사태를 겪었지만 이제는 귀한 몸이 된 겁니다. 공사비와 분담금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입주권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가 입주권 인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실제 올해 서울의 분양 입주권 거래는 지난해보다 1.5배나 늘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획득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매매를 통해 새 아파트의 주인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가격은 더 비싸지만 원래 조합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지금은 말미 단계라도 사업 진행이 언제 어떻게 지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입주가 이제 가시화돼 있는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그런 물량의 접근이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앞으로의 시장의 향배는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릴 것이다라고. 앞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입주권의 몸값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최근 금값이 이상합니다.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2,449.8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 20% 급등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존의 금값 공식, 통상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0년의 금값을 볼까요? 100년 전 20달러였던 금값은 근본위제가 폐지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00년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죠. 왜일까요?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늘색 그래프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그리고 빨강색은 미국의 실질 금리입니다. 금은 이자가 없죠.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상하고 해치 자산인 금이 주목받습니다. 당시 금값이 하락한 이유는 미 연준이 꺼낸 카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때문인데요. 이 정책으로 단기 금리를 올리자 금값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한 번 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요즘의 금값 랠리는 월가의 전망을 뒤엎고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에 나란히 오른다는 점이 묘합니다. 왜,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금값은 어디로 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경제 이야기 플러스 Y입니다. 오늘은 요즘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궁금한 이 금값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 기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고금리에는 금이 인기가 없다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었는데 그게 바뀌는 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좀 거의 폭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일단 연내에 미국이 통화 긴축 정책을 끝내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 시중 자금이 금 투자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또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이 상승 속도나 폭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최근에 금값은 끊임없이 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앞다퉈 매입하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지난해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러시아 금융자산을 동결하자 이 미국과 사이 안 좋은 나라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깝지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달러 생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중국과 튀르키예 그리고 폴란드, 인도까지 금을 많이 샀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이 5개 국가가 최근에 금 매수세의 약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는 방안으로 묵적 화폐인 금을 택한 것인데요. 달러 원탑의 기축통화 체제의 균열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인민은행이 18개월째 금 매집에 나서는 가운데 미 국채는 내다 팔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불만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값 상승에 숨겨진 손은 바로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달러를 대신해서 이 금을 선택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 이 개인들이 금을 산다고요? 맞습니다. 꼭 부자만도 아니고 MZ들까지 1g 단위의 실물 금콩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이 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중국 사람들 금을 왜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금을 살 때는 바로 불안한 때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주식시장도 불황이고 중국 경제는 빨간불이 켜져 있죠. 지난달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금 선물 평균 거래량은 전년 대비 3배에서 크게는 5배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불안으로 중국인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것입니다. 예금은 역대급 수준이고 해외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금 사재기에 가세한 것이죠. 물론 투기 수요도 더해졌고 정부나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금의 인기를 부채질했습니다. 세계금협회는 이제 세계 금시장의 가격 결정력은 중국에게 달렸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금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금값입니다.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갈수록 좀 늦춰지고 있고 결국 연말에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상당 기간 고금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래도 금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일단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기존 금값 전망치를 거듭 수정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올 연말 금값이 $2,500, 골드만삭스는 $2,700, 시티뱅크는 $3,000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끈적한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투자 수요를 여전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꽤나 오른 금값에도 차익 실현 매물도 제한적이란 분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수는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입니다.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부풀고 있죠.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곧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 경우 안전자산의 한 축인 금으로 더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이 투자 수요가 이제 금으로 쏠리고 있다는 건데 이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금을 사 모으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건데 그런 믿음은 아직 유효한 겁니까? 앞서 저희가 100년의 금값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값하고 비교하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1929년 미국 85개 대도시 평균 주택 가격은 $4,902입니다. 당시 골드바 한 개 가격은 약 $640, 그러니까 골드바 10개면 $6,400이니까 주택 한 채를 사기에 충분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49만 입니다. 약 100년간 미국의 집값은 거진 100배 상승했죠. 골드바 한 개 가격은 $10만 골드바 10개면 100만 불. 평균 주택 두 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자산으로 장기간 비교했을 때 분명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플러스 Y 조연 기자였습니다.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다음 달 상장에 재도전합니다. 한때 7조 원으로 예상됐던 몸값이 3조 원까지 줄었지만 반드시 올해 안으로 상장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의 한파 속에 상장을 포기했던 K뱅크가 다음 달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르면 9월에는 실제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K뱅크가 몸값을 크게 낮추면서까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점입니다. 처음 상장에 도전했던 2022년 당시 7조 원을 제시했던 K뱅크의 목표 기업 가치는 불과 2년 만에 3조 원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IPO를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자본금이 3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K뱅크는 반드시 연내 상장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그 배경에 대주주인 BC카드의 사정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K뱅크는 첫 상장 시도 직전인 2021년 유상증자를 통해 MBK 파트너스와 베인캐피털 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7,250억 원을, 대주주인 BC카드로부터 4,25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당시 대주주인 BC카드는 K뱅크가 26년 7월까지 상장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보유한 K뱅크 주식 전부를 매각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K뱅크에만 6,600억 원을 투자한 BC카드 입장에서 7천억 원 이상의 추가 현금 유출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K뱅크로서도 연내 상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에 가깝습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이 출자한 7,250억 원에 대해 상장이 이뤄지고 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자기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탓에 K뱅크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금감원 권고치인 13%를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자본 확보에도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뱅크가 2021년 1조 2천억 원을 수혈받을 당시의 기업 가치는 2조 4,500억 원. 3년 사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고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몸집을 키운 K뱅크가 본전에 가까운 상장에 나선 것은 결국 모기업과 자신들의 재무 안정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풀무원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미국 두부 공장 증설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격적인 투자로 재무 부담이 커지자 먼저 해외 사업 흑자부터 내자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미국에 진출한 풀무원은 현지에서 4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간 풀무원은 수출 대신 현지 생산 기지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히고 불필요한 물류비를 줄이는 외형 성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튼 공장과 길로이 공장, 일본 교다 공장 등 생산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당초 미국 동부에 위치한 아이어 두부 공장도 수백억 원을 투자해 증설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두부 매출이 올 1분기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현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증설을 연기한 겁니다. 투자보단 내실에 집중해 풀무원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던 해외 사업 흑자 전환을 우선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해외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풀무원의 미국 법인은 2013년부터 누적 2,65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외형 성장 중심의 전략으로 풀무원의 재무 부담이 커진 것도 부담입니다. 풀무원의 총 차입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원대까지 늘었고 부채 비율도 300%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턴어라운드 시켜낼 거냐 주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투자를 했고 이제 생산 설비도 갖췄고 그것들이 올해에 활성화되고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수백억 원대 증설 계획이 연기되면서 올해 33년 만에 해외 사업 첫 흑자 전환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증설한 미국 생면 공장을 통해 현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며 1분기 미국 법인 매출은 15% 상승했습니다. 일본, 중국 법인도 판가 인상 등 수익성 개선을 이뤄 1분기 해외 사업 전체 영업 손실은 8억 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개선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네이버가 만든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출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 초반 흥행을 발판 삼아 트위치가 떠난 국내 스트리밍 시장의 최강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서후 기자입니다. 얼마 전 부업으로 개인 방송을 시작한 스트리머 김지영 씨. 국민기업 네이버의 플랫폼으로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시청자가 많아 치지직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좋은 점은 이제 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로 낮았던 거. 네이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5개월의 시범 서비스를 마친 치지직은 공식 출시 약 일주일 만인 지난 18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로 아프리카 TV였던 숲을 앞섰습니다. 치지직이 숲의 일일 이용자 수를 제친 건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월간 이용자 수 역시 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지난달에는 불과 10만 명 차이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공식 출시와 함께 추가된 미션 후원과 영상 편집 등 새로운 기능들이 이른바 MZ세대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스트리머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실시간 방송을 숏폼 영상으로 편집해 업로드하고 움짤 형태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로 후원금을 결제하고 적립금은 네이버 쇼핑에서 쓸 수 있는 등 거대한 생태계와의 연결성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네이버는 치지직이 온라인 개인 방송을 넘어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오프라인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스트리머와 시청자들과 접점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이버 쇼핑이나 커머스 같은 네이버의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스트리머들과 혹은 시청자들과 저변을 넓혀나가는 그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치지직을 독립된 셀 조직으로 분리하고 60명에 달하는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향후 라이브 커머스까지 접목해 글로벌 최강자 유튜브에 맞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